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10년간 이어진 채권 강세장이 끝나고 그 자금이 증시 쪽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년간 갇혀있던 박스권을 뚫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정부가 예상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일부에선 분양권 호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P2P 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P2P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열흘 만에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야나 국정 정상화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야권은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며 최순실 씨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필요하다면 특별검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야당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하야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의 원로들과 종교 지도자들, 여야 대표들과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역할이나 거국 중립내각 구성 방안 등 국정 정상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은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들어 진정성을 담은 호소였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절망적이라며 분노하는 민심에는 전혀 대답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까지 떨어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난 7월을 기점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10년간 이어진 채권 강세장이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온 투자 자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때마침 내년 증시가 5년간 갇혀있던 박스권의 상단을 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채권 자금의 증시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채권 금리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의 지표 채권인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 7월에 1.2%대를 저점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현재 1.4%대까지 뛰었습니다. 글로벌 채권 금리 역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주 0.11%포인트 상승한 것을 포함해 10월 한 달간 0.25%포인트 올랐습니다. 채권 금리의 상승은 채권값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 투자자들은 자연히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을 돌리는데 주식시장이 좋아질 경우 채권 자금이 주식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때마침 내년 증시가 5년간의 박스권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와 펀드 환매 감소, 시장 거래대금 부활 등에 힘입어 국내 증시의 수급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며 코스피 지수가 최고 2,35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좋아진다면 채권 자금이 대거 옮겨갈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간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분명히 채권 관련 상품에서는 조금 성과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충분히 채권 관련 자금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주식으로 갈지는 주식시장 또 전망에 달려 있겠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뛰면 국내 채권금리는 영향을 받아 더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보다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할지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어제 정부가 예상보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자 시장은 숨죽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일부에서 호가를 낮춘 분양권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취재의 정창신 기자입니다. 용인수지구에 오늘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 일정에 들어간 파크프루지오 아파트. 이 단지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상에서 비껴가면서 모델하우스가 개관하자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리고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화장이나 분양이 많았잖아요. 동산이나 이래가지고 저희가 당첨이 된 적이 있는데 또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달 재건축 일반 분양에 들어가는 서울 서초구 잠원안신 18, 24차 아파트 일대 공인중개업소에선 대책 관련 문의만 있을 뿐 매수세는 아직 없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부터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올 것이란 소식에 이미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은 숨죽인 모습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오늘 시장 전망 등의 전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개포주공 4단지의 경우 지난주 15평형이 10억 3천만 원의 매물로 나왔는데 오늘은 500에서 3천만 원가량 호가를 낮춘 매물이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12% 떨어졌습니다. 어제 대책 발표 영향으로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겁니다. 예상보다는 강도 높은 대책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북의 아파트 단지들은 이번 규제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강북구 미아구동에서 분양하는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 단지 일대 중개업소에선 이번 대책 발표로 분양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연내 전국에서 약 8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11월에서 12월 연내 전국적으로 8만 122가구가 공급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5% 감소했으나 직전 두 달인 9월에서 10월 7만 4,993가구보다는 5,129가구 늘었습니다. 연내 분양 물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4만 5,378가구, 지방 3만 4,744가구가 공급됩니다. 특히 이번 대책의 대상 지역에서도 2만 7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경기 과천시, 성남 하남시와 해운대구를 비롯한 부산 5곳, 세종시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전매 제한 강화, 1순위 자격 및 재당첨 제한 등 지역별로 분양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은 자금 계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조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인 대 개인 금융, 이른바 P2P 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투자자가 한 개 P2P 업체당 연간 1,000만 원 이상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등 투자 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업계에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에 맞게 규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에게 투자를 받아 대출해주는 P2P 금융이 1년 새 10배 가까운 큰 성장세를 보이면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느낀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P2P 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개인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를 한 개 P2P 업체당 1,00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투자 상한선이 생긴 데 대해 업계는 P2P 시장의 성장을 막는 규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P2P 금융협회에 따르면 개인 신용 P2P 대출 상품 투자자의 경우 60% 이상, 부동산 P2P 대출 투자자의 경우 약 80%가 1,000만 원 이상 투자자이며 업계 평균으로는 70% 이상의 투자자가 한 업체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투자 한도 제한 및 플랫폼,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를 전면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 반드시 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일 오전에 업계 입장을 금융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P2P 투자자의 평균 투자액을 400만 원 정도로 추산해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인 1,000만 원으로 상한선을 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P2P 업계에서는 투자 한도의 과도한 제약은 마케팅 비용 없는 자연스러운 대중화를 막는다고 주장합니다. 투자가 줄면 각 업체는 영업을 위해 경쟁적으로 마케팅에 비용을 쏟아야 하고 이는 결국 대출금리와 이용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져 업계 전체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판매 정지 처분과 개소세 인하 종료로 주춤하던 수입차 판매가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벤츠와 BMW의 깜짝 실적이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공백을 상쇄해 수입차 판매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10월 수입차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 개수는 2612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3%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6월에서 9월까지는 전년 대비 감소세였지만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특히 벤츠와 BMW가 전체 수입차 판매를 견인했습니다. 벤츠는 7월 이후 4개월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실제 신형 E클래스를 앞세워 지난달 6,000대의 판매고를 달성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벤츠의 월간 판매량을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이 팔린 겁니다. 이에 따라 벤츠는 전체 수입차 중 31%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연간 판매 1위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BMW가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BMW는 지난달 5,415대를 판매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8.7% 증가한 수치로 26.3%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주력 차종인 5시리즈가 내년 출시되면서 마땅한 신차는 없지만 할인을 통해 BMW 520D의 판매량을 늘렸습니다. 반면 디젤 게이트로 대부분의 주력 차종이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아우디는 475대, 폭스바겐은 30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의 월간 국내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도로 위 자동차 5대 가운데 4대를 차지했던 현대기아차는 점유율 70%에 이어 60%마저 무너지면서 안방 사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5개사와 수입차의 판매를 합친 월 시장 수요는 14만 8천 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8만 7,200대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31.9%, 27% 점유율로 합산 58.9%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수입차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옛 대우증권인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이 합병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두 회사는 오늘 오전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합병안을 승인했습니다. 합병 비율은 피합병 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한 주당 미래에셋대우 보통주 2.97주로 미래에셋대우가 미래에셋증권을 흡수 합병합니다. 일정대로 진행되면 다음 달 29일 자기자본 6조 7천억 원 규모의 국내 1위 증권사가 탄생합니다. 지난 9월 사의를 표명해 이날 임시 주총을 마지막으로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홍성국 미래에셋대우 사장은 이번 합병으로 글로벌 증권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우증권의 혼과 정신이 미래에셋에서 전파돼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글로벌 금융투자회사가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증권 사명은 미래에셋대우로 결정됐고 7일에서 17일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쳐 12월 30일 합병 등기합니다. 신주는 내년 1월 20일 상장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 수를 과장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제너시스 BBQ 본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BBQ가 많게는 수백 개의 가맹점을 부풀려 정보 공개서 내용을 조작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BQ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맹점 1,709개, 직영점 21개 등 최다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제너시스 BBQ의 가맹점별 실제 주소와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등 세부 자료를 요청했으며 BBQ는 지난 2일 공정위에 최종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BBQ의 소명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정보 공개서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6.6%로 조사돼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7월부터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주말 고속도로엔 막바지 단풍 나들이 행렬이 이어지면서 484만 대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3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PK그룹의 미스터피자가 인도 종합식품 외식업체인 카페버디와 합작사를 설립해 인구 13억 명의 인도에서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거래 대금은 3조 42억 원, 거래량은 2억 2,420만 주를 기록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가 현실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하지만 때론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남은 기간이라도 소비를 잘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올해 연말정산 키포인트를 짚어보고 국세청이 발표한 절세 팁을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내 소득 금액에서 일정 비용을 빼서 총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소득을 줄여줘 세부담을 낮추느냐 아니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주택 청약저축 관련 공제, 소장펀드 관련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고 월세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비롯해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이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 하나로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 자매를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다만 연간 소득과 나이는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이 각각 500만 원, 1,200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한데요. 또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신용카드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은 예전에 비해 공제액이 줄었지만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카드 사용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를 넘기면 카드 사용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등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25%를 채우고 그 뒤에는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공제일 계산에 한도 300만 원을 넘었다면 다시 여러 혜택을 쏠쏠히 챙길 수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와 함께 전통시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객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 총액 기준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가입한 후 남은 기간 일시불로 내도 됩니다. 지금까지 절세를 고려하지 않고 지출을 해왔다면 한 번쯤 올해 소비를 점검한 뒤 연말까지 전략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으면 더 다양한 절세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때이른 추위가 물러나고 다시 돌아온 늦가을 날씨가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온화해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더 오르겠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의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한편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이렇게 때이른 추위는 누그러지고 있지만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함께 들어오면서 대기 상태는 좋지 않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높게 오르는 만큼 호흡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북부 지방은 하늘이 잔뜩 흐린 모습인데요. 새벽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로는 약하게 비가 오다가 그치겠고요. 또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 지역으로도 새벽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요. 남부지방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종일 구름 많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늦은 밤부터 비가 조금 오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종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은 맑겠는데요. 단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동해와 서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